검진을 받았는데요. 이제 나이 먹고 만성질환이 생긴 이후부터는 1년에 2번 정기검진 받으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검사들은 2,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새로운 약이나 보조제가 투약이 된다거나 이제 갑자기 수치가 튄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2, 3주마다 한 번씩 보는 것도 있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한 이유는 혈액검사라는 거는 아이들 건강 진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검사 항목들, 혈액검사의 항목들이 대략적으로라도 이 항목은 무슨 항목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주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건강검진 비싼 돈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받으면 뭐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면 병원 또 가야 되는데 난 그냥 건강검진 안 받고 그냥 아플 때마다 병원 갈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그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건강검진을 열심히 꾸준히 받는다고 해서 급성 장염, 급성 위염 같은 이런 급성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아이들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건강 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나 만성질환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성질환이 생긴다 할지라도 초기에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는 거지, 급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사님들 네, 건강검진은 꼭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받으시기를 저는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받고 나서 수치에 너무 매여서 힘들어 하시는 집사님들도 있으세요. 물론 수치가 너무 높고 너무 낮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그거에 맞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실 거예요. 그거에 맞는 치료 방법대로 치료를 해 나가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병원에서 그렇게 언급이 없으시다면 너무 이렇게 연연을 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건강검진을 해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도 중요하지만 추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이가 오름세냐, 하향세냐, 아니면 유지 중이냐를 보고 이 수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 다음번 검사 때 요것도 한 번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이 수치는 지금 꾸준히 유지 중이구나. 이대로만 케어하면 되겠다. 라는 식의 방향성을 집사님들이 찾아가는데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면 그만큼 검사 데이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는 꼭 꾸준히 받으시라고 저는 항상 집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PDF 파일로 주세요. PDF 파일로 받아보면 저도 이 항목들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질 않고 있어서 저는 별도로 봉자, 아치, 타리 해서 엑셀 파일로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마다 사용하시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요 미니멈과 맥시멈, 이 정상 범위 수치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요 항목들에 대해서만 조금 숙지를 하고 계시면서 병원에서 검사하실 때마다 꼭 데이터는 받으세요. 데이터는 뭐 이런 파일이라든지 프린터된 종이든지 받으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혈액검사 항목으로 보면은, 혈액검사는 이제 뭐 혈구검사, 혈청화학검사, 그리고 전해질 검사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혈구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적혈구, 백혈구에 관련된 검사 항목이에요. 그래서 보통 빈혈이나 뭐 면역질환, 그리고 뭐 혈액 응고 능력, 뭐 수화 상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검사 항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뭐 밥을 안 먹는다거나 뭐 열이 난다거나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검사가 이 혈구 검사입니다. 그리고 간혹 저희 봉자가 지금 갑기약 약을 먹고 있는데 드물게 아주 간혹 그 혈구 감소증이 부작용으로 있기 때문에 봉자는 혈구 검사도 꾸준히 받고 있어요. 혈구 검사에서 보시면은 요거 가장 많이 보시는 게 HCT랑 WBC 항목이에요. 이제 HCT는 빈혈을 볼 수 있는 수치고요. WBC는 이제 백혈구 수가 보여지는 수치인데 신부전 케어 하시는 분들 이제 집에서 피하 수액을 많이 놓으시잖아요. 피하 수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요 빈혈 수치가 조금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HCT 항목은 꾸준히 보셔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 백혈구 수치도 아이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아픈 아이들은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요 WBC 항목도 꾸준히 보셔야 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청화학 검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신장 기능, 간 기능 이렇게 장기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기능을 볼 수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구토나 설사나 그리고 장기간 약물 치료를 받아서 이제 약물 독성에 노출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워낙에 신장 케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BUN, 크레아티닌, SDMA 요거 세 가지는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아치랑 타리 같은 경우에도 신부전이기 때문에 정기검진 외에 BUN이랑 크레아티닌 수치는 2, 3개월마다 한 번씩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집에서 피하 수액을 하시는 분들도 요 목적은 신장 기능 향상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 일단 BUN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섭취하는 음식물, 사료, 그리고 뭐 탈수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식이 조절만 해도 BUN 수치는 조절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UN 수치가 상승하면은 이제 구토 증상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구토를 하게 되면 이제 탈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신장, 간, 심장질환, 그리고 뭐 그 결석 때문에 요도폐쇄가 올 경우에도 BUN 수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크레아티닌 수치는 BUN 수치보다는 외부 영향을 좀 덜 받아요. 덜 받는데 이제 근육에서 이제 탈수 반응에서 나오는 수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은 아이들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크레아티닌 수치는 보통 신장 기능이 75% 이상 떨어졌을 때 이 수치가 보여진다고 해서 좀 너무 이게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랐을 때는 이미 너무 망가진 상태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 SDMA 수치예요. SDMA 수치는 40%가 망가졌을 때도 수치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SDMA는 초기에 신장질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보시는 게 뭐 간 기능 수치들이에요. 간 기능 수치들은 이제 아무래도 나이 먹고 이제 케어하시는 분들 이것저것 보조제나 아니면은 뭐 갑기약 있으신 분들은 갑기약 약도 먹이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간 질환이, 간 독성이 조금씩이라도 생기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이거 간 수치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해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는 이 전해질 수치를 검사하지 않는 병원도 있었어요.
제 경험상 이 전해질 수치가 나오는 기계가 없는 병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해질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음식이 바뀌었다거나 뭐 새로운 보조제가 추가가 됐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꼭 전해질 검사를 따로 해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전해질은 말 그대로 이제 칼슘, 나트륨, 칼륨, 뭐 마그네슘 이런 농도를 보는 수치인데요. 신장 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특히 유념을 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인 수치, 그리고 나트륨 수치, 칼륨 수치예요. 이제 칼륨 수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신부전이 오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단뇨가 생기는데 소변으로 인해서 굉장히 손실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인이 과다하게 되면 이제 신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인 수치랑 뭐 나트륨 수치, 칼륨 수치는 꼭 자주는 아니더라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T4 수치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예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10살 이상의 노묘를 케어하시는 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보세요. 이게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봉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금씩 아주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보여서 좀 초기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게 됐고요. 요거는 어느 날 갑자기 뛸 수는 없는 수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뛰었다. 그거는 최소 1, 2년은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염증검사 FSAA 수치인데요. 염증검사도 이거는 만성 염증 검사는 아니에요. 만성 췌장염이 있어, 우리 애는. 그리고 뭐, 구내염이 있어. 근데 이 염증 검사는 만성 염증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급성 염증 검사인데, 요것도 검사 기계가 있는 병원도 있고, 없으신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없으신 병원에서는 아이가 뭐 구토하고 설사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기본적인 혈구 검사를 통해서 이제 몸에 어떤 염증 반응이 있는지를 보고 이제 뭐 보통 뭐 위장관 보호제나 뭐 소염제나 뭐 항생제나 이런 거를 처방을 하고 아니면 뭐 수액 처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요게 FSAA 검사를 보는 병원에서는 한눈에 보이죠. 예, 염증 수치가 이만큼이나 올라갔습니다. 집중 처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케어를 하시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수액을 놔서 수화를 시키고, 그래서 염증이 떨어지면은 이제 퇴원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데리고 가서, 집에서 제가 계속 아이를 케어할 수도 없고, 계속 수액을 놔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FSAA 검사에 조금 의존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 수치를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봉자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5kg였는데 지금은 7월 달에 된 게 4.29였는데 엊그저께 진 거는 보니까 4.15가 나와요. 이게 보면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때가 2019년 12월이잖아요. 2019년 12월 요 무렵부터 조금씩 이 T4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12월 25일, 2019년 12월 25일이면요. 보여드릴게요. T4 수치가 1.8이었어요. 이때 정상 범위 안에는 있어요. 정상 범위 안에 있는데 이제 그 다음번 6월 달에 T4 수치 보면 3.3으로 올라요. 물론 3.3도 정상 범위 안에는 있지만 조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더 진행이 되고 10월 달에 보면 T4 수치가 4.5를 찍습니다. 물론 4.5도 정상 범위 안에는 있어요.
정상 범위 안에는 있는데 수치가 완전히 턱걸이가 되어 있잖아요. 턱걸이가 되어 있어서 이 T4 수치보다 조금 더 외부 요인을 덜 받는 이 프리T4 검사를 더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더니 정상 범위를 벗어났어요. 3.6, 46.3. 그래서 그냥 T4 수치만으로는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기에 발견한 좋은 예가 된 거죠.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발견을 해서 지금 소량의 약으로 조절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이게 표를 만들어서 보면은 연관성이 보여요. 이때부터 체중이 쭉쭉쭉쭉쭉 떨어지더니 결국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구나를 알게 된 거고요. 이때는 봉자가 입원을 했을 때예요. 입원을 했을 때인데 보시면 지금 여기 올라가 있는 수치들이 전부 다 나트륨도 올라가 있고 염소도 올라가 있고요. 이게 구토와 설사로 인해서 지금 탈수 증상이 보여지면은 이런 수치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FSAA 수치죠. 이 수치가 정상 범위가 맥스가 10인데 83.3을 찍었습니다. 이때 아치도 같이 입원을 했어요. 2019년 2월 7일인데요.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치는 36.73을 찍고 2월 8일에는 더 올랐어요. 52.59를 찍고 2월 6일에는 충격적입니다. 240을 넘었어요. 이 급성염증 수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급성 수치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뭔가 지금 엄청난 염증 반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디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둘 다 봉자랑 아치 둘 다 장염 소견이 보여졌어요. 장염 소견이 보여져서 둘 다 입원을 해서 매일매일 이제 수액 처치를 해서 매일매일 수치를 체크를 한 거예요.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2월 13일 날 정상 범위로 내려왔어요. 아치는요. 그리고 봉자는 봉자는 보시면 83.3, 77.26, 9일 날은 45.97, 그리고 2월 10일 날 정상 범위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급성 염증 수치가 한 번 정점을 찍어요. 몸에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염증 요인이 없어질 때까지는 일단 정점을 한번 찍고요. 그 요인이 사라지면은 보통 일주일 안에 정상 범위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애가 구토를 한 초반에 바로 병원을 가면 이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고 집에 데려갔는데 더 심해지는 거죠. 더 심해져서 다시 병원에 가면은 그때는 이 수치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이 병원에서 이 수치가 너무 높았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뭐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했는데 어디에 염증 반응이 있는지를 못 찾아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너무 이상하다. 좀 더 세부적인 검사를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해보셔라 라고 해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다른 병원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수액만 났는데도 이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참 타이밍이 참 문제라고 봐요. 이 병원이 잘못했다, 뭐 저 병원이 잘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수치 자체는 한번 일단 정점을 찍기 때문에 그때 마침 요 병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보호자님들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병원에서는 금방 났는데 저기서는 얘로 못 고쳤어. 이런 식으로 오인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충분한 수액 처치로 수화가 되고 염증 반응이 없어지게 되고 치료가 되면은 일주일 안에는 다 정상 범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4 수치는 꾸준히 계속 한 번씩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풀검사는 아니더라도 하나씩 필요한 검사들만 골라서 중간중간에 하고 있는 거죠. SDMA도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거는 하고 있는데 이제 봉자는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풀검사를 한 걸 보면은 봉자 같은 경우에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이때가 2019년이에요. 2019년 그래도 지금보다 2살 어리다고 이때까지는 다 괜찮았네요. 네. 크레아틴인 수치도 1.8로 정상 범위 안에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나이 먹으면서 T4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네. 네, 문제에 작년 10월 30일 날 확진받을 때 T4 수치 4.5 받아서 이때부터 그 봉자는 갑기약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기약 약 먹은 이후에 이게 2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수치가 2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갑기약 약 자체가 워낙에 독하기 때문에 혈구 검사를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기약 약이 혈구 감소증이 올 수가 있어서 보통 갑기약 약에서 오는 부작용은 6주, 약 투약하고 6주 안에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2주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한 것 같아요. 11월 22일 날 검사하고, 네, 12월 5일 날 또 검사했는데, 이때 나타나는 게 BUN이랑 크레아틴인 항목이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요거는, 갑기약 아이들 특징이에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가려져 있던 크레아티닌 수치, 신수치가 이제 약 먹고 갑기약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가면서 안 보여던, 이제 가려졌던 수치들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12월 19일에도 T4 검사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검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계속 꾸준히 보고 있고, 네.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선생님, 뭐 이 수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병원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 검사는, 이 FPL 검사는 제가 따로 여기 리스트에는 안 해놨는데, 췌장염 수치 검사예요. 췌장염 수치 검사인데, 보통 췌장염은 키트 검사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키트 검사를 하시게 되면, 췌장염이 있다, 없다, 뭐 키트에 찍혀있는 그 색깔이 진하다, 연하다로 보기 때문에 수치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자 저희 아이들은 일단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량 검사로 요거 수치 검사를 했는데 봉자는 만성 췌장염이에요. 네, 정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기 검진할 때마다 요거 췌장염 검사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봉자는 네, 1년에 2번 정기검사를 하면서 이 T4 검사와 혈구 검사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넣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이들 체중 변화나 이런 게 가장 눈에 많이 띄어요. 저희 뭐 집에서 혈액 검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보시면은 항상 4kg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 3월을 기점으로 3kg대로 들어섭니다. 3kg대로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텀이 짧았어요. 단 한 2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거의 2kg 가까이, 1kg 가까이가 빠진 거예요. 이때 초음파상으로 봤던 진단이 간에 종양이 하나가 조그만 게 생긴 게 있었어요. 물론 그게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방광염도 오고 밥 안 먹고 그래서 계속 병원에 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치는 워낙에 나이가 아이들 중에 제일 많고 그래서 항상 크레아티닌이랑 BUN 수치는 꾸준히 봤던 검사고요. 보시면은 2020년 3월부터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많게는 막 3번까지도 병원에 갔던 것 같아요. 이때 몸무게가 쭉쭉 빠지기 시작할 때 안 먹으니까 공복부터 있고 공복부터 하다 보니까 속이 또 안 좋고 오심 생기고 그러다 보니 또 구토하고 뭘 먹어도 구토하고 그럴 때라 수치가 다 올랐어요. BUN 올라가고 크레아티닌 올라가고요.
인수치도, 네, 인수치는 정상 범위 안에 있네요. 그래서 5월 달에도 가죠. 5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6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도 안 먹고 토해서 이 염증 검사를 또 한번 해본 거예요. 네, 6월 2일에도 또 토해서 또 염증 검사 했습니다. 혹시나 어저께 검사한 게 네, 너무 초기에 가서 안 나왔을까봐 다음날 또 한 번 한 거고요. 그러던 것들 이제 7월 달에 수치가 더 오릅니다. 3.5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코발라민 먹이고 피하 수액 시작하고 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안정을 찾고 있는 과정인데, 네, 보여지시죠? 크리아티닌 수치가 그래도 3.6이었는데 3으로 떨어지고, 네, 2.6 떨어지고, 네. 항상 2.7에서 3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검사를 해서 보면 확실히 아이들 컨디션, 몸무게, 뭐 토하는지 잘 먹는지 이런 부분이 알고 보면은 다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요. 혈액 검사표를 보면은 다 보여요. 그리고 타리 같은 경우에는 타리가 제일 건강해요. 병원을 잘 안 갔는데 작년에 항문낭염 때문에 항생제를 한번 잘못 먹었어요. 항생제 먹고 항생제 부작용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타리는 뭐 크레아티닌 수치, 신수치도 전부 다 정상이었고요. 다만 이게 아이가 혈구가 조금 낮았었는데 이거는 할 때마다 조금씩 오차가 좀 있었어요.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썼었고 요때 염증 수치가 10일로 살짝 넘었어요. 근데 이때가 애가 항생제 부작용으로 음식을 먹질 못하고 삼키자마자 토하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상부 12지장염 진단을 받았었는데 음식을 삼키자마자 토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네, 이때까지는 그래도 수치가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다음날 네, 32로 확 뛰었어요. 32로 확 뛰면서 제가 이 검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알부민 글로불린 수치인데요. 혹시나 이 나이 먹고 복막염이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피 뽑는 김에 그 검사도 같이 해주세요. 불안합니다. 라고 해서 이 검사를 한 거예요. 이게 0.4 아래로 나오면 복막염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더 뛰었어요. 76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계속 입원 중인 상태고요. 네, 다음 날은 99 뛰었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이 에이지 수치를 한 번 더 봤는데 네, 복막염 의심은 안 해도 되겠다. 이때 조금 마음을 놓았고 네, 이 SA 염증 수치는 아직도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 그래도 절반 정도 떨어졌죠. 아, 이제 염증 인자가 조금씩 사라졌나 보다. 이제 내려가겠다. 이 4월 3일 날 99.3이 찍은 게 정점이었구나. 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내려갑니다. 4월 5일 날 61점, 살짝 또 조금 올랐네. 불안한데? 아직 퇴원은 시키지 말아야지. 네. 그리고 4월 6일 날 너무 극적으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퇴원을 하고, 네. 다시 또 그냥 평상시처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이후로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 올랐어요. 신수치가. 아무래도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때 너무 토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탈수도 오고 하면서 신장에 조금 데미지가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 항목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은 병원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서 선생님 이거는 한번 수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 수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정도 내려간 건 괜찮을까요? 선생님 애가 토하는데 이 수치 한번 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을 때도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보면은 크게 느낌은 없지만 쭉 모아놓고 이렇게 날짜별로 쭉 보다 보면
그 흐름세가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 상태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때 이래서 체중이 빠졌구나. 아, 이것 때문에 체중이 올랐구나. 아, 이것 때문에 이때 토했구나. 이게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집사님들 머릿속에는 그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혈액검사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워낙에 고양이, 케어하시는 분들, 이제 초보 집사님들도 많으시고 하신데, 요즘 들어서 너무 화가 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고양이 키우는 거 너무 쉬워. 손이 안 가. 그냥 지 할 일도 지가 알아서 해. 그냥 나는 내비둬도 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초보 집사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간혹 제가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양이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집사님들이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건강할 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아이들도 건강한 매일매일이 되도록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